예, 반갑습니다. 지금 1시 반에서 3시까지 세션 두 번째 양극화 사회의 경쟁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회과학 중심으로 저희가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 40주년 기념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제도 비공개 세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SK의 선대의 최종현 회장님이 40년 전에 한국고등교육재단을 만들 때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약간 꿈 같은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앞으로 40년, 3, 40년 뒤가 되면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고 경제적으로도 10이 가까운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저희로서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얘기했고, 그거는 험한 박사처럼 미래학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이나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정부 이제 국비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도 이공계 학생들은 보냈는데 앞으로 40년 뒤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고 사회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되게 되고, 그랬을 때에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을 한 10여 명씩 뽑아서 해외 유학을 보내셨던 겁니다. 저희로서는 뭐 그러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든다면은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버클리 뭐 이런 한 5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아라. 뭐 시카고 포함해서 한 6개 대학에서. 근데 당시에 그런 데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다 모아도 10분이 안 되실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가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학자들이 한 600명 이상이 이런 그 사회과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40주년 이 기념 학술 대회를 준비하면서 기획위원회에서 고민을 한 것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사회과학을 지원했었는데 이 사회과학도들이 과연 무슨 공헌을 했는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문적으로도 지금 대표적인 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했는가. 또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고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이 사회의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볼 건가. 과연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다가 저희들이 같이 기획위원회에서 고민을 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한 단어로 압축된 게 지나친 경쟁이 우리 사회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앞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경제 경영 쪽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OECD 국가에서 자살률 높고 가장 출산율 낮고 또 가장 행복감이 최하위인 그런 국가로서 됐는데, 전 세계가 50년 사이에 평균 6.6배 경제 성장을 한 사이에 우리는 70년부터 40년 사이에 287배의 경제 성장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앞부분에서 경제 경영 부분은 이제 점점 초고속 성장이 아니라 저성장으로 갔을 때의 경쟁은 어떻게 더 심화되고 그 사회에서 행복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를 했고, 저희 세션에서는 정치하고 행정 분야에서는 너무나 심하게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갈등들, 뭐 국회를 봐도 그렇고 정부를 봐도 그렇고 어디나 갈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치적인 차원하고 행정의 차원, 또는 뭐 국회나 정당이나 아니면은 정부 부처의 차원에서 또는 사회 각계에서 정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에서 이런 양극화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점점 양극화 현상 속에서의 경쟁과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세션은 이제 저희가 나은영 선생님이 사회를 보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하고 아직까지도 문화적인 특성은 초연결 사회, 네트워크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로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가려고 하고, 인류대학을 정말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위해서 가는 그러한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경쟁과 행복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재단 출신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뭐 학교에서도 은퇴할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사회과학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화두를 던져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는 이 세션에서는 세션 2에서는 양극화 사회의 경쟁과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는 두 분 선생님, 한 분은 정치 쪽, 한 분은 행정 쪽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먼저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손병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행정 쪽을 맡으실 분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선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꼭 뭐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발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발표는 발제의 개념으로 아마 하실 것 같고요. 토론도 이 내용을 포함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토론해 주실 텐데, 정치 쪽에 주로 토론해 주실 분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송지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또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조영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영진 교수님 이제 법학을 전공하시면서 국제대학원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행정학과의 김정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행정학과의 김준모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발표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론은 한 7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플로어의 질문은 뭐 커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만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서부터 손병권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전에 시간은 좀 한참 된 것 같습니다만 염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경쟁에서 행복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 발제를 부탁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행복이라는 게 참 어떻게 그러면 이 정치 과정을 공부하는 저로서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쓰다 보면, 대체로 교수님들 그렇죠. 글을 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문제를 정의하거나 핵심적인 개념을 좀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의가 안 되면 이제 글이 슬슬 꼬이고 결론 가서 이제 내가 무슨 글을 썼나 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행복이 뭔가 이걸 먼저 이제 정의하면서 그 행복을 유도해내는 방법, 그리고 그 행복이 지금 왜 방해가 되고 있나, 그럼 나름대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좀 성의가 부족해서 완성된 원고가 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소위 개조식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짧은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글을 쓰면서 고민이 됐던 거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얼마만큼 좀 추상화를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됐었는데,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이 전공 지식에 좀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행복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제 경쟁에서 행복으로 가는데 이제 양극화 사회,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정치에서는 이 양극화 사이에 이런 양극화 사회에서의 경쟁을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제가 부탁받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행복이 뭐다, 경쟁이 뭐다 해서 뭐 정치학을 절대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학자 입장에서 이제 지난 한 2달 고민했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를 이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합의가 견고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공고화가 됐는데, 그래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보면 양극화 경쟁이 있고 대통령제, 뭐 승자 독식 제도가 있고 해서 경쟁이 형식적으로는 됐지만,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제를 보면 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정말 좀 바람직한 경쟁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과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공고화 이후에 민주주의를 심오해서 좀 포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는 이런 민주주의를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행복이 아닌가. 저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이 형식적인 경쟁, 판이 뒤틀린 경쟁, 혹은 소수만을 갖다가 정치에 참여시키는 경쟁,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사람들을 정치 과정에 포함시키고 다양성을 좀 보장해주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보니까 제 말씀은 아니고 인클루시브 디모크라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포괄적인 민주주의. 이거를 구현하는 것이 결국, 그래서 좀 더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냐. 이제 경쟁이 없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극단화된 경쟁에서 조금 개선을 해서 질적으로, 그래서 좀 이 실질적인 경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행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글을 만드는 이 전술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우리 사회가 제고된다.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온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갔다 뒤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갔다 더 뒤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3, 4배 갑자기 앞으로 가기도 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좀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반성을 해보면 이 경쟁이라는 것이 너무 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교착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너무 지속이 돼서 대화가 없고 신뢰가 부족해져서 아무 어떤 생산적인 입법 성과, 국정과제 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협력을 좀 유도해 볼 수 있는, 경쟁을 하면서도 협력이 가능한 경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당의 측면에서 보면 양당제다, 그런 것이죠. 두 개의 정당이 지금까지 소선구제 하에서 비례대표제도가 이제 얼마 전에 도입이 돼가지고 정당 투표 포함한 이 투표제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도입되기 전에 양당 제도가 있었고, 국민들은 뭐 자의반 타의반, 그것이 뭐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개 정당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었고, 그게 소선거구제에서 더욱 증폭이 되면서 소위 우리 뭐 전공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 불비례성, 투표율은 30% 가져가도 과반 수석을 점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여야 공이 그 불비례적인 이익을 많이 얻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꿀 인센티브가 없었던 거죠. 이런 제도가 계속해서 내려왔다. 이것이 이제 오늘 뭐 신문 보니까 일간지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양당제적 대통령제, 그래서 뭐 양극제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저로서는 굉장히 좀 오늘 이걸 발표하기 전에 읽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런 양당제가 대통령제와 결부가 되면서 또 한국 고유의 어떤 정치 문화, 대통령의 어떤 행태에 관한 정치 문화가 결합이 돼가지고 굉장히 양극화를 조장하고, 한 사람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다 신음해야 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체제가 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고쳐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고쳐온 과정이라는 것도 충분한 증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가 확대가 되는 거, 정당 투표제가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비례대표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여성 후보 준강제적인 교호순번제, 이런 트렌드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점을, 이런 양극화가 가지고 있는 그 부작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을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쟁이라는 것은 좀 사회적인 다양성을 받아들이자. 그다음에 경쟁을 하면서도 좀 협력을 할 수 있는 경쟁을 하자. 이런 걸로 꼭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다양성이 보장되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었냐. 지금까지 다양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 간 대립, 이념 간 대립, 정당 간 대립, 그리고 이것이 선거제도 뭐 넓게 말하면 선거구제도를 포함하는 1인 선거구제도, 그다음에 소선거제도,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굉장히 적은 이런 제도가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그 불비례성이 크고 두 개 정당만이
세상의 모든 이익,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식으로 발달돼 왔다.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칠 것이냐. 사회의 어떤 추세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투표제, 정당 투표제도 도입했고 여성의 그 교순번 대표제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제 선거구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그 가장 그 이제 선거구별로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를 3대 1에서 2대 1로 좁혀야 돼서 그 문제를 놓고 비례제를 뭐 또 줄이자는 얘기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 현실성은 둘째하고라도 비례제를 좀 넓혀야 된다. 비례제 수가 늘어나서 소위 소수 정당도 그 대표되지 않은 많은 이익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고 또 제 글을 뭐 유심히 읽어보신 분은 그 모순되는 내용이 앞뒤로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꼭지에서의 각도에서 보면 정치 신인이 좀 더 이렇게 공정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현직 의원이 아니라 이렇게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선거제도, 정당제도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이 소위 다양성이 보장되는 경쟁 이런 각도에서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이 좀 촉진되는 경쟁을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그 협력이 되고 있느냐? 뭐 세월호 우리 잘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 참 국민적인 엄청난 그 참사인데요. 지금도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 이제 다들 가슴이 아리고 한데 어쨌든 세월호 사태가 한번 난 다음부터 최종적으로 여야 간에 타협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갈등과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됐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사건의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는 오랫동안 수기가 되고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과연 그 생산적이었느냐 이런 반성이 드는데 그 핵심에는 그 갈등이 오래된 핵심에는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포착을 해서 협력이 정당 간에 유도가 될 수 있으려면 우선 정당이 그 정책 정당이란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에 근거한 정당 이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물론 정책이 없는 정당이 어딨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유연한 방식대로 정강 정당이 되고 그 정강 아래 좀 유연한 형태의 정강 아래 여러 가지 정당들이 다양한 이슈에서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거기서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해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쪽에서는 이만큼 양보하고 뭐 금액 등에서 지금 예산안이 5,900 얼마를 새누리당이 약속을 했다가 파기한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뭐 중단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정책들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이슈를 내놓고 주고받을 수 있게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호혜성이라는 게 사람들 살아가는 게인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인데 주고받는 거 이런 주고받음이 있으려고 하면 정당이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형식으로 선거제도와 선거구제도를 바꿀 것이냐. 그건 뭐 앞으로 정치인들 혹은 학자들 많이 얘기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좀 뭔가 중간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논문에 보면 중간 쐐기 정당이라고 해서 0.5 정당 흰쥐 파티가 있어야 된다. 이제 우파 정당, 좌파 정당이 있으면 뭐 좌파라고 하기보다는 진보 정당, 보수 정당이 있으면 중간에 좀 그 중간 정당 같은 정당이 있어서 좀 매개 역할을 하고 좀 타협의 가능성을 이끌어주는 이런 정당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책 정당화가 하나의 꼭지고 두 번째 꼭지는 정당의 자율성이 좀 신장이 돼야 된다.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공천제도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정당 지도부가 특히 여당의 경우에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워되고 일반 의원들이 그 정당 지도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좀 의원들과 정당 지도부가 행정부로부터 그리고 각 정당의 정당 지도부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의원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란 거대 조직보다는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주고받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고 또 뭐라고 할까요? 뭐 그레노베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지속되면서 그게 협력이 유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셜라이징하는 스몰 그룹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그 국회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이슈별로 협력하는 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문을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수산위원회 이런 데는 굉장히 여야 간의 협력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FTA 같은 외부적인 위협이 오니까 뭐 그런 요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농수산위원회, 뭐 해양, 농업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 상임위원회 가보면 여야 의원들이 별로 다툼이 없이 굉장히 그 협력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당이 거기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게끔 의원의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은 결국은 어떤 공천제도에 있어서 의원이 정당 지도부나 대통령 혹은 뭐 야당 지도부 이런 데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대강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과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너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 그건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글로도 한번 써보고 싶고 정치 과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붙잡고 싸워야 할 주제인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요새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뭐 이제 2007년, 2008년 위기가 오면서 더 심해진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점점 사라져가는 중간 이것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양 끝으로 가는 이 원심력적인 세력을 이어줄 수 있는 좀 연결핵이라고 할까요? 커넥티브 코어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커넥티브 코어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런 거 촉발 기제가 또 있어야 된다. 어디서부터 좀 미시적인 수준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촉발 기제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트리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거대한 무슨 개헌론이라든지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헌법 구조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걸려 있는 문제고 뭐 권력 구조를 이원 정부제로 갈 것이냐, 뭐 중임제로 갈 것이냐, 의회제로 할 것이냐 다 중요한 문제지만 좀 미시적인 수준에서 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 트리거 메커니즘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유권자와 의원 사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 내에서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여야 간에 협력을 할 것이냐. 그리고 협력의 메커니즘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촉발해낼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없는 말씀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송 교수님. 크게 정치에서도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고 협력이 촉진돼야 되고 이것을 위한 이제 촉발 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에 오전 세션에서 경제에서 저희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초고속 성장을 할 때에는 불확실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쟁에 있어서 파지티브 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는 이제 제로섬 게임으로 더 이상 팽창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쟁이 더 심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더 심각해지고 뭐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오전 세션에서 했었습니다. 특히 그렇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 정치권도 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나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협력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양성도 없어지고 특히 양당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에이미 추아라고 예일 대학의 법대 교수가 얼마 전에 책을 낸 제국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당시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미국 제국이 이제 저희도 이제 며칠 뒤면은 조셉 나이가 오셔갖고 미국은 과연 이제 제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 강연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얘기했던 거가 핵심의 에이미 추아가 이제 부시 정부 때에 너무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으로 9.11 사태 이후로 가는 것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거의 모든 제국들은 톨레랑스,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국이 될 수 있었다. 당나라 때 신라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라든가 스페인이 왕성했을 때 유태인들을 받아들였다가 다시 스페인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시작하면서
유태인들을 배척해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다시 자유무역을 해갖고 네덜란드가 부강해진 거라든가, 그러니까 톨레랑스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특히 이제 정치권에 대한 문제를 잘 이야기를 해주셔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 또는 행정에 대한 문제를 우리 김선욱 교수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곧 고려대학교 김선욱입니다. 오늘 저기 좋은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오늘 다루는 것이 경쟁에서 행복으로라는 주제인데요. 처음에 이 화두라 그럴까 주제를 받아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나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사실 행복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학문적으로나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이라는 키워드가 또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행정이나 정책이나 또는 뭐 다른 여타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정말 그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논의되지 않고 연구도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여기 지금 이제 논문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실론적인, 그러니까 행정과 정책이 행복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강론적인 뭐 방법이나 수단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 추구하는 그 국가의 기조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책의 목표가 변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유지해왔던 발전 국가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복지 국가의 복지라든지 또는 뭐 경쟁 국가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행복으로 다시 재정이 돼야 된다. 그러는 것이 제 말씀의 주조가 되겠고요. 저는 세월호 얘기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난 다음에 많은 식자들이 이번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만 과연 엄청난 변화가 많은 식자들이 예상하고 또 희망했던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는 좀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가 과거에 여러 번 사고 내지는 사건이 어떤 정책 변화를 이끌어온 것은 사실인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이제 의문시 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부나 정책 과정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공식 반응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반응,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뭐 이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에도 비슷한 패턴이 관찰되는데, 이번엔 국가 개조론이었습니다. 국가 개조론이 공식 반응이었고, 국가 개조론의 핵심은 그거를 뜯어보면은 해경을 해체하고 그다음 국민안전처죠. 예전 처음에 이제 국가안전처라고 그랬다가 국민안전처를 만들고 뭐 정관예우를 폐지하고 뭐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개조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조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의 조직을 이러저러하게 뜯어 고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나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 개조론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의 반응은 적어도 나름대로 이제 제도주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도를 우리가 고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사고나 사건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민간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계의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직을 지금 이러저러하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부 조직의 수장, 지금 특히 안전 문제랑 관련된 수장을
이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 관리자가 아니라 전문가로 뽑자라든지, 또 미국의 예를 들면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예를 들면서 아주 전문성이 높은, 더군다나 그쪽에서 상당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을 그 수장으로 임명을 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든지 사람 위주의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조직이라든지 사람이 아니라 인사가 아니라 그 마지막 주장은 우리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의식을, 이 안전 의식이라든지 또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나 의식을 바꿔야 한다. 뭐 그런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논의가 뭐 다 중요하고 또 서로 이렇게 상보적인 관계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짧은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라 그럴까요? 아니면 지향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와 달리, 지금까지와라는 것은 그 발전 지상주의 아니면 발전 중심주의, 발전에 대한 지향,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전제는 발전이, 경제 발전이, 주로 이제 경제 발전을 말씀드리는 거죠. 경제 발전이 뭐 간접적으로는 우리 모든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행복을 확대시킨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근데 점점 70년대나 80년대랑은 달리 경제 발전이 꼭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맹신해 왔던 적화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뭐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발전이 행복을 가져오리라는 그 전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부의 지향 자체를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향 자체를 행복으로 구성하는 문제를 이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행복이 왜 중요한지, 도대체 행복이 왜 정책과 행정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국민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정체성이 되겠습니다만, 지향하는 바를 과거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던 발전 국가에서 무엇인가 행복을 지향하는 국가로 정부나 국가의 정체성을 바꿔야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 3절에서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보아왔던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성공적으로 구현해왔던 발전국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국가의 이 정말 대단한 성공이 어떤 측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범 사례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발전을 너무나 짧은 시기에 너무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발전의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깊게 각인이 되어서 그 압축 성장의 이 일종의 그 후광 내지는 그 유산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대표적인 멘탈리티는,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멘탈리티는 발전이라는 결과를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정당화된다. 발전만 딜리버하면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배를 불려주지 않는 민주주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또 이 발전의 결과, 우리의 경제 발전이 가진 공정성과 형평성이 좀 부족한 그런 부분, 우리 발전이 가졌던 특정한 이 특성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많이 남아 있고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기이하게도 흥미롭게도 진보 정권이나 소위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 뭐 여러 다른 점도 있고 또 이념적으로도 기반도 다르고 정책도 다르고 했지만, 한 가지 기묘한 공통점이 진보와 보수가 공유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 대한 대단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단히 무슨 이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 그다음 국가에 대한 과도한 기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국가의 유산으로서 남아왔었는데, 이 발전국가적인 경향이라는 것이 민주화 이후에 이 탈발전주의 시대에도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잔존하고 있고, 발전주의적인 그런 정책의 유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과 이틀 전에도 대통령께서 기요틴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기요틴에 놓고
단두대에 올리고 잘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발전국가의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가 정체성을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발전국가에서 행복국가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제 발전국가의 성공적인 성과로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었고,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이루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도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세계 최초로 공여국에서 변모한 수원국이기도 하고, 또 한류의 진원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찬사의 뒷면에는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극심한 경쟁,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엄청난 찬사의 이 공로의 뒤에 우리 아들 딸들이 우울한 모습으로 배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바꿔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부 조직도 사람도 의식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국가가 지향하는 바를 과거의 발전에서, 또 많은 서구 국가들이 했던 좁은 의미의 복지에서 좀 더 넘어서서 행복이라는 것을 좀 조작화해서 행복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이념으로 조작화해서 우리가 행복을 레토릭으로뿐만 아니라 행복을 주요한 정책 의제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국가 역량을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발전주의가 행복주의로 좀 세련된 형태로 확대되고 심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국가로의 전환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민적인 대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듯이 발전이 뭔가 어떤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방식으로 행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것 말고, 행복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인지, 행복 자체를 국정의 기조로서 선포할 수 있는 정도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시민사회와 시민의 강력한 요구가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과거 발전 국가랑은 대비되게 행복 국가는 더 큰 국가 역량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발전 국가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쳤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쉽게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행복 국가는 발전 국가가 가져야 되는 뭐 추진력이라든지 무슨 뭐 결단력이라든지 그거에 더해서 소통 능력이라든지 훨씬 더 똑똑하게 행복의 구체적인 요소를 찾아내야 된다라든지 세심해야 되고요. 좀 더 지능형이고 좀 더 그 배려가 깊은 그런 국가의 형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전 국가가 과거에 가졌던 그 국가 역량보다 더 세심하고 더 질적으로 높아진 그런 국가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능과 감성을 가진, 또 더 이 기민한 시대 감각을 구비한 국가 역량을 길러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 모두의 큰 관심과 끈질긴 요구입니다. 지금 이제 4.16 지나간 지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모두들 다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뭐 단원고등학교에 그 뭐 몇 개 교실에 이제 이 교실을 그냥 그대로 아마 죽은 학생들 그걸 뭐 유지를 해놨던 모양인데, 그걸 이제 다 치워버리자. 뭐 물론 치워야겠지만 이제 그 4.16이 남겨졌던 정책에 대한 숙제라든지 행정에 대한 숙제라든지 정부에 대한 숙제는 잘 살려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가 개조라는 그 말 그대로 그 말에 맞듯이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정신이 사실은 내년만 넘어가도 망각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할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국가 자체의 지향. 그 지향을 이제는 점진적으로,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발전으로부터 행복으로 이행해야 될 때이고,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이 국민의 행복의 달성과 유지와 증진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그 국민적 대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 국가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좀 고민하고 또 이제 논의와 합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정책과 정부와 행정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의라고 생각하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선생님들이 아주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발전 국가론에서 이제 행복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은 정말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것도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화까지도 이런 발전 국가 모델로 이루어낸 우리 대한민국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식 경영을 이렇게 뭐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가 그 실패의 본질 시바이노 혼시스라는 책을 이전에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최근에 일본 제국주의는 왜 망하게 됐는가 이제 그런 비슷한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에서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청일 전쟁하고 노일 전쟁 때의 그 육군과 해군의 정신력 또는 해군이 엄청나게 큰 함포를 가지고서 러시아군을 물리쳤다라는 그러한 것에 성공의 신화에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태평양 전쟁 때도 미국은 레이더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야마토라는 엄청나게 큰 함정을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함포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출범도 못하고 그것은 이제 침몰하게 됐다. 그리고 실패의 본질은 결국 성공의 신화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발전 국가의 성공이 사실 우리 뭐 김선식 선생님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 국가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형태로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21세기에 인류 문명사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거의 패턴 자체는 발전 국가론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창조 경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가의 지향점이 행복 국가로 가려고 한다면 주택 문제로 그 국토건설부에서 더 이상은 개입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최소한 길에 나앉지는 않을 정도의 주택은 보장돼야 된다. 의식주는 보장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보건복지부가 주택 문제를 임대주택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는 좀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서 좀 특이한 상황이지만 브라질 같은 경우에 제가 미래정부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상파울로에서 1년에 18,000명 정도가 권총으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그 시큐리티가 제일 심각한 문제죠. 근데도 그 나라도 국방비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전쟁으로 죽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지 못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도 그런 면에서 미래학자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정부의 경험을 보면은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살아있는 소를 다 파묻어갖고 중세시대도 아닌데 다 파묻어갖고 3조 정도의 국가적인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1년에 6천억 정도의 R&D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비는 한 20억, 30억밖에 안 되고 아직도 벽시 개량하는데도 한 20억씩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면은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하는 것은 옛날식의 성공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오늘 김선식 선생님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발전 국가에서 행복 국가로 가기 위한 대전환의 시기에서 우리 사회과학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 한 5분 정도씩 그냥 토론은 그냥 자리에서 앉아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자리에서 이 마이크를 누르시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저 발언이 끝나면 마이크 꺼주시면 되고 옆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지연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송지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그 손병권 선생님의 논문은 선생님께서 뭐 아주 간략하게 썼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들, 특히 정치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염재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 정치의 민주화 역시 한국 경제 발전처럼 굉장히 압축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뭐 100여 년에 걸쳐서 경험해왔던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어왔던 문제들을 한국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20년, 30년 내에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시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에서의 행복 문제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 손병훈 교수님께서는 좀 다양한 정치 사회의 이해 아니면은 뭐 그 목소리들이 정치 체제 내에 반영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하나는 한국 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그리고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컨대 뭐 경제의 양극화라든지 사회의 양극화의 많은 부분들이 좀 더 나은 정치 제도라든지 정치 행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제도의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그 정치 제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그 제가 드리고 싶은 조금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치 제도를 변화하는 것이 분명히 예컨대 정치인이라든지 정당 혹은 투표자로 하여금 새로운 이제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투표 행태를 하거나 정치 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 제도의 변화만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그 양극화의 해소라든지 과도한 정치 경쟁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비례대표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분명히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많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좀 더 다양하고 그리고 소수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또 동시에 비례대표제의 한계라고 논의되는 많은 부분들 예컨대 과도한 그 소수 의견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좀 통일적이고 그리고 집중적인 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사실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 정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책 정당화가 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보스라든지 아니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아닌 부분들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단순한 그 비례대표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소수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세분화되고 더 이익 집단적으로 나누어진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 다양성과 협력의 측면인데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또 동시에 굉장히 조금 대조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양성을 많이 주게 되면 사실은 행위자라든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 많아지면서 그 협력이라고 할 때 이게 그 행위자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실 협력 가능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두 사람이 협력을 한다는 것과 10사람이 한다는 것과 100사람이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대조적인 두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갈등적인 두 다이멘션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회 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회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드신 예 중에서 그 농수산위원회라든지 해양수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협력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또 제가 드는 생각은 한국의 상임위원회의 경우는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지역구라든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특정 상임위원회에 대한 일단 인기도와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고 싶은 정치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이 인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협력이라는 것은 한 번의 협력이 아니라 이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면서 축적이 되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빈번하게 변화하는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협력을 단순하게 상임위원회가 그냥 상임위원회의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그 협력을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게 한국 정치 과정에서 지금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오늘 주로 이제 선거 제도라든지 아니면 그 정당 내에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헌법 개정 얘기도 헌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다양한 정치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 온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이제 드는 고민은 이게 정치 제도가 분명히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한국 사회 특히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또 동시에 이게 그 행위자들 특히나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내 조직 구성원들 그리고 정치 문화 이런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이런 양극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추구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그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뭐 우리 손 교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좀 이제 그 이야기를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과연 제도 변화만 갖고 가능할 거냐 오히려 거기에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사실 이게 뭐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서부터 이제 출발점으로 같이 이제 고민을 계속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오늘은 발제하고 토론 비슷하게 했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오늘 논의된 것들 플러스 해갖고 나중에 좀 책을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영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해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초반부에 염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법학 전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학 전공이 아니고 법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법학 중에서도 뭐 행정법, 헌법 이런 전공이 아니라 국제법, 그 중에서도 국제 경제법 전공에서 사실은 저의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얕고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토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어쩌면 제 협소한 지식과 얕은 이해로 인해서 제 자신이 몰라서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방청 오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똑같은 궁금점을 느끼실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몰라 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송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요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더 이상 선거 경쟁 이외의 방법을 통해서 정권이 창출되지는 않는 사회가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볼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단지 선거 경쟁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자체만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경쟁 구조의 그러니까 경쟁의 실질적인 구조와 성격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전환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 교수님께서 이러한 정치 과정에서의 경쟁의 구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양성을 제고하고 또 정당 간의 협력을 촉진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포괄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이제 일련의 논의를 제가 다 듣고 다 공감하고 다 지지하는데 사실 제가 이 논의 중간에서 가진 궁금점은 그러면 여기서 행복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인가? 행복이 여기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경쟁과 행복 간의 관계를 경쟁을 하나의 독립 변수로 봐서 경쟁이 좀 더 실질화됐을 때, 경쟁이 지금 형식적인 경쟁에서 좀 더 실질화된 경쟁, 그 다양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이 주입된 그러한 경쟁,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경쟁 구조로 이전됐을 때.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복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독립변수로의 경쟁에 따라서 이 종속변수로서의 행복이 증대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 근데 만약 그렇다면은 행복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문제가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맥락에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럼 과연 다양한 이익이 반영되고 협력이 증진된다 해서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인지 사회과학적으로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일천한 지식과 얕은 이해로 인해서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이 그러니까 보다 실질화되고 구체화된 그리고 다양성과 공정성이 가미된 그러한 선거 경쟁의 도입은 사실 인간의 행복을 규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이지 그 자체를 행복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두에서 행복을 정의하시기를,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경쟁의 구도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포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는 그 자체를 지금 행복이라고 정의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선거 경쟁을 보다 선거 경쟁의 협력과 다양성을 주입하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행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역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그 좁은 이해와 얕은 지식으로는 그렇게만 보기엔 조금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저희 송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거에 많이 찬성하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추가하자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송 교수님 발제분에 현재 정치의 양극화가 상당히 큰 문제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면에서 저는 제가 든 생각은 현재 정치의 양극화가 과연 그 자체가 결과인지 원인인지 그걸 먼저 산행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양극화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고 이거로 인하여 정치가 따라서 양극화됐다고 볼 수 있을 여지는 없을까? 그런 거에서 한번 고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회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정치가 양극화되는 거라면 정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속칭 그 강세 있는 그 지역구에서는 누구를 내세워도,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뚝을 박아도 말뚝을 내세워도 허수아비를 내세워도 그게 당선이 된다는 건데, 그러한 사회라면은 사실은 사회의 양극화가 먼저인 것이고 그거로 인해서 정치 양극화가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도도 물론 제도도 변해야 되는 거지만 이럴 때는 사실은 유권자나 사회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건데 또 그러니까 정치 과정에서의 다양성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물론 그 주장은 굉장히 지지합니다만, 단지금 협력을 통해서 갈등 해소가 되면 그 자체는 좋지만 갈등 해소만으로 과연 그러면 행복이 되는 것인가?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문제는 어떻게 행복을 정해야 될 것인가. 물론 제가 여기서 행복이라는 거는 인간의 행복, 완전히 광범위한 행복을 의미한 건 아니고 정치 과정에서의 행복이지만, 그거를 단지 갈등 해소나 아니면은 좀 다양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율성이 가미된 그러한 선거 경쟁, 그것보다는 좀 더 달리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조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제시해 주신 것 같은 다양성, 공정성이 행복으로 가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또 사회 양극화가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 행복의 궁극적인 목표, 그 갈등 해소만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거.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선생님 발표하신 거에서는 일단 좁은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에서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좀 이게 선거를 민주화가 돼서 좀 행복해졌나 할 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더 옛날보다 더 피곤해지고 더 불행해진 것 같은 느낌, 국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인데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논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우리 김정수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정수입니다. 김성혁 교수님 논문 보면서 실은 저도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부의 발표도 보고 또 이런저런 주장도 많이 접하면서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어딘가 좀 뭐 2%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김성혁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
국가적 정체성 자체를 행복 국가 또 행복 행정 이런 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회과학이 말하자면 이제 인간들 사회 모인 곳이고 인간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을 거고 아마 여러분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으면은 아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싶은데 딱히 잘못한 것 같지 않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또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행복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막막한 거죠. 특히 이제 정치학이나 행정학 이쪽에서는 사실 뭐 그동안 행복이라는 걸 거의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영역에서 좀 힌트를 얻는 것 같아요. 사적인 얘기로 이제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라는 걸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제 그 인생의 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하고 이 국가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 일종의 그 뭐 비유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늦게까지 뭐 일요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는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었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나?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오신 거는 같은데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제가 아버지 학교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딱 마치게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지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뭐 일도 안 하고 놀고 그랬다가 당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빠 왜 그래 그러면은 아이 미안하다 이렇게 되겠는데 나는 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니까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 좀 그런 식인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 국가가 해방 이후 정말 열심히들 일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올렸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뭐 이러냐 하면서 욕을 먹고 있고 뭘 한다 그래도 맨날 욕만 먹고 있고 그래서 좀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생각도 나면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김선혁 교수님 그래도 이제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 책무가 행복 행정 얘기를 하시면서 똑똑하고 세심하고 유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삼겹줄 행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뭐 삼겹살 행정 그러는데 그 지덕체라는 동양의 그 뭐랄까 덕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 지성, 야성, 감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동안 행정학 쪽에서는 특히 정부를 바라볼 때는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인텔리전스와 그다음에 그 어떤 실제로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육에 해당되는 것 쪽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는데 감성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걸 하면 오히려 합리성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관료제 이론에서도 그렇고 전혀 감정을 완전히 배제시키도록 한 거죠. 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언론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가슴 아프고 하늘이 꺼질 것 같은 정말 그렇게 가슴 아픈 사람들한테 로봇처럼 대하는데 사람이 로봇가 그렇게 하면은 화는 안 나거든요. 근데 사람이 로봇처럼 하면은 감정이 통하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제 지성과 야성이라는 부분, 지와 체 쪽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덕에 해당되는 부분, 세심한 감성을 보살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투르지 않은가. 근데 그동안 이거는 또 학문적인 세계에서도 감성이라는 부분을 합리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돈만 벌어오면 그게 곧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옛날 아버지상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모습하고 겹치면서 지금 이제 필요한 거는 좀 감성을 보듬는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제도적인 개혁하지 않고도 구체적인 방법들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대한 담론 차원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딜레마가 김선혁 교수님도 강조한 것처럼 이게 국민들의 합의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자발적인 동의 필요한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하는 게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 박정희 시절로 야 너희들 이제부터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할 건지,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옛날 발전 국가가 되는 거고, 행복 국가로의 전환을 발전 국가 스타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기다리면 그냥 될까 싶기도 하고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이상입니다. 예, 그 발전 국가론에서의 그 관료제의 한계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건 정말 우리한테 숙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안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떤 면에서 선진화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거고요. 사실 그 김선익 선생님이 행복 국가론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마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 아닌가, 사회과학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준모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의 김준모입니다. 김선혁 교수님 발제문을 잘 봤고요. 사실 아까 우리 염재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실 상당히 낙관론을 많이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이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쿠츠네츠라든가 또 경제학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모딜리아니 같은 사람 이론에서도 굉장히 낙관론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피케티의 책을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봐도 60년대, 70년대까지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그 경제적 불평등도 낮아졌었고 그 골든 그 피리어드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정말 가장 그 특기를 발휘했던 빨리빨리의 신화가 있어서 땅 따먹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우리 김선혁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듯이 무엇을 위해서 빨리 뛰는지에 대한 목표 지향성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꼬이게 됐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적폐라고 하죠. 엔트로피를 많이 쌓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거래 비용을 많이 향상시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초과 이익을 얻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기회주의적으로 활동해서 득을 보는 것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저신뢰 사회로 좀 진행해 온 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도의 예측 가능성도 많이 저희가 갉아먹은 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쭉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이런 제도 변화의 시기가 오긴 와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비용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의 제도화가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의 신화에 대한 집착하고 또 이익 집단의 역할도 있고 해서 그동안의 제도화의 질이 좀 떨어졌던 것이 아까 세월호도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좌표가 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목표 지향성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뛰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교수들이 정부 부처에 이제 가끔 자문 요청을 받으면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외국에 선례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에 선례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이런 건 선례가 없던데요라고 얘기하면은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외국에 선례가 있어야 더 안전하게 제도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만큼 저희가 이제 프론티어에 근접을 했고 그 영역은 그만큼 불확실성도 많고 다른 나라가 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긍정적인 면과 또 조바심을 내야 되는 그런 면을 저희가 잘 균형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분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김준모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 사회로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저신뢰 사회의 문제, 제도 변화는 많이 너무 빨리빨리 하면서 했지만은 오히려 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 또 프론티어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 크리에이티비티의 문제가 아마 관료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두 분 선생님들 그 이제 쭉 토론 들으시고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이나 약간의 그
반론 비슷한 이야기 나왔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한 번 더 들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플로어에다가 저희가 질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있으세요? 두 분 선생님께서 읽으시면서 이제 그 논평하신 것 가운데 이제 하나는 쓰다 보니까 이제 제도 쪽이 많이 얘기를 들어갔는데 보통 그래서 보면 제도 그다음에 예전에 어떤 태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보면 이제 다 중요한 요소고 한데 뭐 쓰다 보니까 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태도에 관한 문제를 좀 쓰면 뭐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 뭐 이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참고해서 나중에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 때는 좀 숙고해서 적어보도록 하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만 얘기를 했느냐. 뭐 보통 이제 우리 그 코커스라는 거 많이 있죠. 의회 이제 미국도 있고 코커스 비공식 모임들 게더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양성과 협력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일 수 있는데 둘 다 이제 극단이라는 데에 대해서 그 대척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모아서 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문제 지적되는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교수님 또 말씀해주신 그 이제 행복의 정의 문제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그러면 손병권이 말하는 행복이다라고 하면 그 조금 더 메커니즘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각도에서 이렇게 행복으로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봐주세요. 이런 취지로 이제 글을 만들었던 거고 뭐 딴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이제 오르신 사항이라서 정의를 생각할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정치 양극화, 사회 양극화 얘기는 뭐 얘기가 많죠, 그렇죠? 엘리트가 사회적인 양극화를 드라이브를 했느냐, 아니면 엘리트의 그 양극화는 사회적인 양상을 받아들이는 거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누구죠? 피오리나 같은 사람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보면 엘리트 양극화는 없고 사실은 사회 양극화는 없고 엘리트가 이제 조작한 거다 하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양극화 지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뭐 상원 보면은 그 사과 양원 간의 이념 간극이 너무 커져서 이념적으로 중첩된 사람이 전혀 없는데 사회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네. 예, 김석희 선생님. 예, 선생님들 토론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요. 그 아까 김정은 선생님 아버님 에피소드를 들려주셨는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보면 그 주인공 중에 그 박서인가요? 그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은 그 신조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좌우명으로 갖고 사는 동물인데 그 사실 전반적인 구도가 막 스노우볼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무슨 뭐 나폴리언이라는 캐릭터라서 이제 막 판세가 변하는데 거기서도 그저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중에 비참한 운명을 맞고 마는 그런 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향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 틀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 건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정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로 제가 좀 저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과연 제가 지금 행복국가론을 실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를 역시 추진하는 방식이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고압적인 그러니까 행복 국가라는 것 자체도 저도 아직까지 국가 중심적인 사고 내지는 국가 중심적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 국가를 지향해야 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국가를 변화시켜야만 어떤 사회의 변화나 정책의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그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발전 국가가 우리의 정신 속에 남겨준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보다 사회 중심적으로 국가의 개조의 문제도 사회 중심적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한 주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플로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저는 그 아까 김준모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세기말적인 현상에서 새로운 세계가 벌어지게 되면 엄청난 문명사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뭐 산업혁명 이후에도 엄청나게 사회 양극화 나타났고요. 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도 이제 그 과학적 관리법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사회 양극화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공황까지도 뭐 나타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IT의 영향으로
또 다른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재벌이 등장하는 것처럼 엄청난 양극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걸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제 고쳐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7, 80년대가 가장 부가 그래도 불공평을 가장 이제 적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지금 우리 사회도 같이 고민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산업 구조가 다 바뀌고 문명이 다 지금 바뀌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보니까 1940년대 말 이런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이죠. 100만 불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로 계속 누진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득세를 97%까지 매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레이건이 이제 소득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소득세를 30%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항상 사회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특히 국가나 또 정치나 아니면 행정 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 풀어나가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이 국가하고 정부인 것 같고 또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우리 사회학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플로어의 그 청중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저희가 기회를 드릴 텐데 예, 선생님. 예, 말씀해 주세요. 저 잠깐 마이크 좀 써주시죠. 만일에 이 자리에 그 달라이라마가 오셨다면 아마 그 많은 부분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불교도 그렇고 그 개인도 그렇고 그 인간의 행불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이라마가 아마 김선혁 교수님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 결국 행복 국가로 가자면은 그 구성원 개개인이 욕망을 좀 줄여야 될 거다. 그 욕망은 결국 소비와 그 소유의 욕구 이런 부분을 줄여야 될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왜냐하면은 그 소비와 소유의 욕구는 인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시민 개개인의 혹은 시민단체의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면서도 소비, 소유의 욕구를 줄일 길이 있겠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아침에도 질문해 주셨는데 경희대 허우성 교수님 철학을 전공하셔서 오늘 이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또 한 분 계십니까? 예, 고대 이동성 교수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제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이제 제가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경쟁은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한국은 또 그러한 경제 질서에 매우 깊이 편입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하면은 또 주변국들이 안보 경쟁을 극심하게 벌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 경쟁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행복 국가의 건설이라는 게 우리가 결단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우리 이동성 교수님 질문해 주셨고요. 아주 새로운 주제. 예, 한 분만 더 받죠. 예. 예, 저는 1974년생인데요. 되게 행운스럽게 그 양극화를 못 느끼고 잘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 어렸을 때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조그만 제조 공장을 차리셔서 지금까지 잘 사셨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건 이게 굉장히 한 10년 동안 나빠지고 있다라는 걸 전 느껴요. 저희 집이 힘들어진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면 지금 이게 이대로 둬도 그 양극화가 계속 심해질 텐데 그래도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나서 다시 괜찮아질 거다. 아까 우리 염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불안하게 들리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살 건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일어나서 진짜 근데 아까 교수님은 아무도 이런 지금 이 사회의 그런 부에 대한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정말 잘 해결될 것인가 좀 약간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비공개로 사회과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케인지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케인지안이 등장하게 된 것이 1930년대에 공황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 같은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아마 그런 시도들은 여러 가지로 이게 점점 심하게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두 분 질문해 주신 거 김선혁 선생님 아마 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조용진 선생님이 그쪽에서 국제 쪽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질문자하고 답변자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철학하시는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건 철학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고 국제정치 질문은 국제정치 전공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아주 제가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행복국가론도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욕망 수준은 그대로 두고 그거를 좀 더 잘 이렇게 맞춰주자는 국가 역량을 늘리자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이 욕망 수준을 그대로 두는 거니까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고 그걸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국가 중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뭐 행복청을 만들고 뭐 행복 지수를 뭐 관리하고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이 이게 성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보다 행복해지려면은 의식이나 무슨 뭐 생활 양식이나 아니면 소비 양태나 그런 것이 좀 근본적으로 변하는 아주 생 자체의 전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또 그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뭐 그게 교육이 될지 아니면은 어떤 운동이 될지 또는 뭐 이 단순한 뭐 경험이나 지식의 공유가 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캠페인이 있어야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적당한 대답이 없고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 국가 중심주의적으로 행복을 접근하는 거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융합 무슨 다학제 그런 게 유행인데 이제 그런